네, 2022년 10월 2일 이정훈입니다. 발트해에서 있었던 러시아 해저 가스관 폭발 사고를 문재인 정권의 북방정책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트해에서 일어난 파이프라인 폭파 사고는 발트해판 천안함 폭침 사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스웨덴이 확실하게 감지했죠. 9월 26일 새벽 2시 3분, 같은 날 오후 2시 7분, 스웨덴 남쪽에 있는 발트해에서 규모 2.3과 2.1의 강력한 수중폭발이 감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중폭발 진파는 여러 나라가 감지했는데 독일도 발견했죠. 독일은 잠수함 또는 UDT는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죠. UDT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관계 기관들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도 같은 발표를 했고 뭔가 꽝 터졌다. 지진 같은 거는 아니다. 인공지진은 아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했을 때 일어나는 폭약에 의한 지진파하고 자연지진의 지진파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 파이프라인인데 발트해가 깊은 바다가 아닙니다. 얕은 바다. 우리 황해보다 서해보다 더 얕다고 봐도 되겠죠. 얕은 바다인데 그 바다 속에 파이프라인 수도관 같은 거를 집어넣고 그 파이프라인은 27mm에서 41mm, 한 2.7cm에서 4.1cm 두께고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60cm 내에서 110cm, 그러니까 6cm에서 내지 11cm 정도의 콘크리트를 퍼붓습니다. 원래 강철관인데다가 콘크리트를 퍼부으니까 상당히 단단하죠. 파도나 고래가 와서 박아서는, 그 다음에 배가 침몰하다 쿵 박아서는 깨지지 않죠. 근데 이게 깨진 겁니다. 깨져서 이 가스관을 운영하던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가스관 세 곳에서 동시에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안에 가스를 넣고 이 천연가스를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데 압력이 100기압이 넘다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폭파에 의해서 이 가스관이 터져갖고 그 가스가 올라와서 막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 거는 사진으로 다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정도 폭발을 하려면은 이 정도 규모의 폭발력을 내려면 다이너마이트나 TNT 한 100kg 이상을 터뜨려야 된다. 100kg 정도면 이걸 폭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kg에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2010년 3월 달에 일어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천안함 피침 사고. 그때 북한이 썼던 게 CHD-02D, CHT-02D라고 하는 어뢰였습니다. 그 어뢰는 직경이 21인치, 그러니까 40cm가 조금 안 되죠, 지름이. 무게는 1.7톤, 거기에 탑재된 폭약의 양이 250kg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을 격침하기 위해서 발사됐던 어뢰에 탑재된 TNT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중 파이프라인 폭파하는 데는 훨씬 더 작은 폭약이면 된다는 거죠. 이 어뢰는 북한이 상어급 잠수함이었죠. 거기 탑재하고 나갔으니까 상어급 잠수정에 탑수할 정도면 연어급이지, 연어급. 작은 거. 모든 잠수함에 다 탑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어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어뢰. 그리고 더 이것도 있죠. 우리 모든 함정, 고속정을 제외한 모든 함정은 기뢰를 탑재합니다. 기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류탄은 손으로 던져서 확 던지죠. 배에서도 이 폭약을 던집니다. 근데 물속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게 쭉 내려가다가 물속이 좀 수심이 깊어지면 압력이 세지잖아요. 압력이 일정한, 어느 깊이에 가면 압력이 딱 맞으면 거기서 빵 터집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거죠. 요 수중, 요걸 기뢰라고 하는데, 워터마인, 한 150
4kg 정도의 폭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폭약을 하나만, 이 규례만 떨어뜨려도 이 수중 파이프라인은 터집니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터졌습니다. 대기압의 105배를 유지하던 가스관이 순식간에 7기압으로 떨어졌으니까 가스가 폭발되면서 확 빠져나간 거죠. 세 군데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수중 파이프라인은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1, 2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부터 독일까지 1200km를 발트에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그 노르트 스트림 1에는 파이프라인이 2개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한 개가 혹시 고장났을 때 다른 라인을 통해서라도 보내기 위해서 2개를 같이 묻어놨습니다. 도합 4개가 있는데 그중 3개가 터졌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은 2011년 개통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 계속 제재를 강하니까 9월 2일 기술적 문제를 들어서 스스로 러시아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르트 스트림 2는 작년 9월에 완공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협박하고 있으니까 서구에서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구를 압박하려고 아예 개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를 원래 2월 치면서부터 서방이 제조를 했기 때문에 개통을 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신빙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걸로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메탄가스가 확 올라오는데, 메탄가스가 올라오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막기 위해서 CO2를 줄이자고 갖가지 뭐 CO2를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탄소를 줄이려면은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또 이 문재인 정권 류의 탄핵 분자들은 원자력은 안 된대. 수력을 제외한 화력, 어떠한 화력도 다 탄사 CO2가 발생합니다. 수력은 발생 안 하겠죠. 수력은 그 대신에 많은 지역을 수몰시키고 발전량이 좋고, 원자력은 CO2가 전혀 안 나오죠.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거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집집마다 위험한 식칼 다 있는데 식칼 없애면 밥을 못 해 먹죠. 자동차 사고 난다고 자동차 다 없앨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군대가 5.16과 12.12 두 번 했다고 없애버릴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원자력이 가장 좋은데 이건 안 된대. 그래서 지금 한 30만 톤, 15만 톤 뭐 추정하기 나름인데 이 메탄이 대기 중으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여러 나라가 CO2 줄인다고 해봐야 메탄이 지독한 CO2를 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전 세계에서 워낙 많은 자동차를 운영하고 가스를 떼니까 전 세계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이 메탄가스 유출로 보게 되면 과거 2015년 미국에서 이 천연가스 저장고가 사고가 나서 누설된 게 가장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2배, 아마 사상 최대로 많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거를 폭파했느냐? 현재는 원인을 알 수가 없죠. 우리 천안함 사고 당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다가 쌍끌이 어선 동원해서 바닥을 긁다 보니까 북한 어뢰가 발견됐죠. 어뢰가 폭파된 어뢰 잔해가 발견돼서 북한이 진짜 어뢰 쐈구나. 그때까지는 기뢰나 어뢰냐 그랬는데 건져 올려보니까 북한제 CHD-02 어뢰 확인돼서 북한 확실하게 스모킹건을 찾아냈죠. 아직 유럽 국가들은 그걸 못 찾은 모양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해군이 가서 우리 어민들과 같이 쌍끌이로 긁어내면은 뭔가 찾아낼 텐데 그만큼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중 드론에 의해서 폭파시켰다. 수중 폭탄에 의해서, 수중 드론이라는 게 뭐예요? 드론은 하늘을 나는 거고 이건 표현하기 나름인데, 수중 체리엇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리엇은 이게 말차인데 로마 군인들이 딱 말에 끌고 리아카 같은 거 달고 가는 그런 마차 있죠. 그걸 체리엇이라고 그럽니다. 수중 체리엇은 사람이 딱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잠수하면 완전히 통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사람이 노출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중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필요한 작전을 하는 거고, 스쿠터라고 하는 거는 왜 물속에서 이렇게 엔진이 있는 걸 잡고 있으면 이게 쫙 나가면 내가 붙잡고 그냥 오토바이처럼 타고 가는 거예요. 앉아서 가는 거는 체리엇이고 매달려 가는 건 스쿠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게 무인화할 수 있죠. 거기다가 폭약을 달아가지고 이 파이프라인 근처에 갔다가 한 2달 매설 떨어뜨려 놨다가
여기서 작동하게 하면 터지게 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상상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UDT 대원들이 했느냐, 뭐 어뢰로 했느냐, 기뢰로 했느냐, 뭐 체리엇이나 스쿠터 타고 가서 누가 떨어뜨렸냐, 수중 무인 시설을 통해서 했느냐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했다고 보죠. 서방 국가들은 안 했다고. 러시아는 당연히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 독일 등 이런 유럽 국가들은 원래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에너지난을 겪죠. 이제 가스를 갖고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NG, 천연가스가 내추럴 가스인데, PNG는 파이프 내추럴 가스예요. 파이프 라인으로 쭉 갖고 오는 거는 굉장히 좋죠. 육지를 통해서 갖고 오는 거. LNG가 있습니다. LNG는 이 내추럴 가스를 고압을 가한 다음에 아주 저도로 온도를 낮추면 이 가스가 액체가 돼요. 그걸 리퀴드 내추럴 가스, 그래서 LNG죠. 그걸 배에다 싣습니다. 큰 배에 실어가지고, 배도 강한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낮추고, 그게 LNG 선이죠. 그걸 싣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관에 딱 연결하면 역시 고압과 저온을 가해서 저장고에 넣었다가 그걸 기화시켜서 집집마다 이제 밥해 먹는 도시가스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LNG 수입입니다. 근데 유럽은 러시아에서 PNG를 갖고 왔던 거예요. 때문에 중동에서 갖고 온 LNG가 배를 싣고 오니까 또 비싸죠. 그걸 줄였습니다. 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갑자기 LNG 선을 만들기도 어렵고 막 사들여야 될 텐데, 그럼 LNG 선들이 값이 폭등하니까 조선에서 LNG 회사들은 좋지만 애먹을 거예요. PNG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거 말씀은 문재인 정권을 다시 보자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신북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때 어디 연구기관에서 발표도 했던 적이 있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2018년 6월 달에 문재인 정권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북방이죠, 약칭, 신북방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직속의 북방위를 만들어 갖고 프레스센터에서 18년 6월 18일 날 발표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중국이 1대1로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편승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고 북한까지 물론 포함시키는 초국경 협력을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1대1로를 펼치면서 중국이 팽창으로 간 것 때문에 미국이 쿼드를 만들어서 제재하고 있는데, 그때 중국에 편승해서 북한하고 짝짝꿍 해보자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었죠. 러시아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북방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북방위원회가 꽤 높은 직급의 조직이었죠. 민관 합작이었죠. 북방위는 그때 세미나 토론을 거쳐갖고 4대 목표 14개 중점 과제를 택했습니다. 4대 목표는 추상적이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14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시베리아에도 천연가스가 나와요. 그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북한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받자는 거죠. 그러면 LNG보다 쌀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걸 강력히 반대했었어요. 야, 이게 좋으면 우리보다 일본이 더 받기 좋지 않느냐. 걔네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다만 건너면 사할린이고, 사할린 거쳐서 홋카이도로 받으면 일본 전체가 받을 수 있는데 일본이 안 하지 않느냐. 이건 안보 문제상으로 안 된다. 러시아가 공급을 차단하거나 북한이 폭파시키면 우리는 애먹는다. 안보, 에너지 문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과거 한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 한보 스캔들이 커서 무너졌는데, 한보가 시베리아 가스전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현대가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노무현 정권 때 다시 추진을 했었죠. 그때는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열차하고 열차 노선하고 북한을 통과시켜 갖고 트랜스 시베리안 열도를 연결해서 저까지 가자, 중국 거쳐 어디까지 가자, 이런 남북 철도 연결, 러시아랑 연결할까지 막 망을 짜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되냐 이거죠. 또 이걸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남북한 철도 있는 거 해가지고 기차 있는다고 생쇼를 하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죠. 오히려 북한이 우리
사무소까지 폭발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자, 그때 만약에 파이프라인을 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러시아가 장난치거나 누가 끊으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갑자기 LNG선 구해서 구형을 하고 난리법석을 떨겠죠. 그런데 시베리아는 원래 안 되는 게 러시아는 서쪽으로 발전했어요. 거기에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모스크바가 있어갖고 그쪽에는 SOC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놓으려면은 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차량이 있고 차량이 들어가려면 중간중간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소도 있고 또 운전사는 사람들이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집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야 되니까 여관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수도관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SOC라 그러잖아요. 러시아 서쪽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가 쉽죠. 시베리아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한보가 들어갔을 때부터 니들이 SOC를 닦고 파이프라인을 니들 돈으로 하고 돈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SOC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생겨서 중단되면 아무것도 못 건지죠. 그래서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일본도 검토했다가 안 한 거고 우리도 안 하는 거고 미국도 검토했다가 안 하는 거고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북한 통해서 오게 되면 북한은 그 파이프라인 통과료를 받으니까 북한 좋고 그래서 이런 물리로 통일된다. 이런 망상이었죠. 머릿속으로는 뭘 못합니까? 머릿속에서 성냥 탁 켜서 물속에서 불을 킨다. 가능하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저 우주에 올라가서 담배 딱 꺼놓고 담배 촥 불 킨다. 예, 바로 죽습니다. 왜? 공기가 없잖아요. 불도 안 붙지만은 이거 벗고 이 마스크 벗고 불도 안 붙겠지만 벗는 순간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좀 있으면 죽습니다. 말로는 다지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위원장이 송영길이었어요. 요즘 뭐 개항을 이재명한테 넘겨주고 어디 조용히 숨어있는 송영길 전 대표죠. 송영길 위원장은 2차 회의 때 뭐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다 불러갖고 뭐 빵빵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천연가스 연결을 하자, 뭐 뭘 하자, 뭘 하자. 다 헛소리죠. 헛소리입니다. 이게 2018년 추진한 게 문재인 정권 내내 안 됐기에 다행이지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만약 이게 됐으면은 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사건하고 또 그런 사건이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들여 만드는 파이프라인 터져갖고 우리는 애먹고 북한은 모른 척하고 러시아 모른 척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매우 위험한 좌파 정권이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